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경찰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요, 학교 앞에 가서 학생 여러분들 좀 응원 좀 하려고 갔다 오느라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시험지가 나오고 바로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올리기 위해서 시험지를 좀 검토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도 오고 해서 난이도가 대체로 어땠는지 한번 대체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평상시에 수험생들 중에서 조금 공부를 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가 몇 번이었는지, 아니면 한 평균적인 어떤 그 성적대를 가지고 있던 수험생이 어렵다라고 했던 문제가 뭐였는지, 제 입장이 아니라 수험생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좀 맞는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총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한번 타진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선생님이 보는 각도와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는 전혀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아주 난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선생님은 평상시에 수업을 할 때 항상 낮은 수준의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좀 어려운 각도에서 수업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험생들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선생님이 봤던 평상시에 봤던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뭐 이런 평들이 좀 많았고요. 물론 어렵게 느낀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총평이라든가 이런 글들을 또 올리긴 했는데, 최상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선생님이 6번 문제하고 뭘로 잡았냐면 6번 문제와 16번 문제로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90점대 이상, 이 정도의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난이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대체적으로 2번 같은 경우는 뭐 서파라든가 또는 요동도의라든가 뭐 요런 명칭들 때문에 순서를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어떤 각도에서 보면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경찰 시험을 보게 되면 뭐 카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카페에서.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11번 대동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1번부터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가 어떤 논란거리가 제공되어 올라왔냐면, 물론 저도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명을 밝히고요, 당연히. 자, 어느 학원에 강의를 하고 있는 누굽니다라고 실명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불특정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 또 그러니까, 그죠? 자, 이 11번 문제가 대동법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11번 문제와 거의 똑같은 문제가 2015년 서울시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골라서 찾는 문제였는데, 당시 디귿번 보기가 지금 11번 문제에 3번 지문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즉 인증, 족증 등 파해단이 심각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나온 보기가 당시에도 똑같은 보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복수정답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관건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경찰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복수정답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시 2015년에 서울시에서 떨어졌던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복수정답을 처리를 안 했는데 행정소송이라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 나왔던 사례를 비춰봐도 복수정답 처리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때에는 옳은 것을 찾아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문제를 냈냐면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사 문제를 낼 때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적절하긴 적절한데 뭐가 더 적절하냐? 만약 이렇게 묻게 된다면 3번 보기보다는 4번 보기가 더 적절하죠. 그러면 가장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이 4번 하나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만약 3번을 정답으로 했다가 틀리신 분들에게는 사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면, 1번 문제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선생님이 볼 땐 하에 해당하는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일단 구석기 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매번 설명을 할 때 신석기 유적을 오래 굉장히 누차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석기 유적지에 대한 암기법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남경이, 남자 경찰 남경이 지탐리 산성에서 똥쌈, 미사를 본 후 똥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남경이 지탐리 산성에서 미사를 본 후 똥쌈, 그 똥쌈이 바로 동삼동입니다. 근데 신석기 유적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이 문제를 봤다면 2번을 가자마자 바로 정답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 얼마나 간단한 문제였습니까? 구석기 내용을 묻고서 신석기 유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줬고, 물론 이런 동삼동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몰라도 조가비 가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를 선생님이 난이도의 상으로 놓았습니다. 일단 순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보기를 먼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보기 1번과 2번과 3번은 모두 니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4번만 미음으로 간다. 제가 물론 이런 말을 할 말은 아니지만 문제풀이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요령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기 3개가 니은으로 시작하고 하나가 미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미음을 버리는 거예요. 니은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맨 뒤를 보세요. 디귿은 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순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기억이 빠르냐, 리을이 빠르냐, 미음이 빠르냐, 이거에 따라서 정답이 바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기억을 보시게 되면 왕검성이 함락됐다, 이게 BC 108년의 일입니다. 그러면 리을본을 보시자고요. 자, 한나라에 투항을 했다. 자, 예의 남녀가 주민을 이끌고 한나라에 투항을 한 것, 이게 바로 BC 128년, 바로 창해군 설치와 같은 해입니다. 결국 BC 128년이고요. 그리고 미음번은 요동도의 서파를 살해하였다, 이 말이 나오는 건 BC 109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BC로 갔으니까 가장 빠른 것은 리을번이 BC 128이니까 가장 빨리 되겠고, 그 다음이 BC 108, BC 10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BC 109, 그 다음에 BC 108이니까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 좀 더 원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요령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3번 문제는 비교적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가볍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난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최상 난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를 보면 고국천왕이 나왔습니다. 매번 고국천과 고국원을 헷갈리지 마라.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삼국의 대외 항쟁 과정 중에서 전사한 왕이 3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은 고구려, 고국 원왕, 아이고 원통하다. 위에서는 나쁜 년, 전연이 쳐들어왔고, 아래에서는 저놈, 나쁜 놈이 쳐들어왔어요. 위에서는 전연, 아래에서는 저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연의 침략으로 국내성이 함락당하고, 그리고 누구의 침략? 백제 근초고학의 침략으로 평양성에서 전사를 하거든요. 자, 이게 바로 고국원왕, 고국천왕의 차이인데,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뭐냐면, 나를 보면 광개토 대왕이 왜구를 격퇴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보기 1번을 보시게 되면 바로 장수왕이 평양으로 전도를 하고 한성을 함락시키고, 매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장수왕은 나이가 많아 장수왕이죠. 이 몽땅 빠졌다, 죽만 먹는다, 무슨 죽? 남양죽이라고 말을 해요. 남양만에서 중령까지 세력 판도를 넓혔다.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 얘기를 10번이고 20번이고 더 들었을 거예요. 바로 1번이 장수왕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장수왕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나머지 보기를 보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일단 1번 자체가 나 이후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1번을 정답으로 채택을 하면 됩니다. 다음 4번 갈게요. 자, 4번에도 역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그 총평 분류를 할 때, 난도 분류를 할 때 보통 어떤 식의 분류를 많이 했냐면 중하 난이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으로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최상 난이도 그러면 90에서 100점 사이의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부분, 상 난이도 그러면 80점대 이상의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만한 부분, 중 난이도는 60에서 80점 사이의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만한 부분, 그리고 하 난이도는 60점 이하의 학생들,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중 난이도에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죠? 자, 4번은 어떤 포인트냐? 대가야 얘기가 나왔는데 대가야 멸망은 바로 진흥왕 때죠. 여러분들 제가 진흥왕 이야기를 하면요, 꼭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기법. 진흥왕 암기법, 그는 출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홍제동에 대창집을 개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화황을 보냈다. 화환이 아니라 화황을 보냈다. 화랑도의 국가제도와 황룡사 건립. 그런데 거칠대 이렇게 말을 해요. 거칠부에 의해서 국사 편찬 대가야 정복이라고 진흥왕 암기법을 하는데 사료에는 대가야 나왔고 보기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홍제동의 대창 개국이라고 하는 연호의 사용이 나왔죠. 이거야말로 선생님한테 왕 암기법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냥 눈 감고 찍어도 맞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심지어 그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홍제동에 대창집 개국했다 그래서 어떤 쪽지 시험도 선생님이 많이 봐요. 근데 쪽지 시험을 딱 보는데 뭐라고 쓴 친구도 있냐면 홍제동에 곱창 이렇게 쓴 친구도 있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설마 이걸 틀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당연히 개국, 대창, 홍제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신라 중대 승려 문제가 남았는데 이것도 선생님한테 암기법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바른 생활 문제였을 거예요. 나머지 말고 정답만 이야기를 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원칙적으로 유식한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서명하고 수업 듣는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칙적으로, 원칙은 현장의 문화에서 수업을 들었고, 예? 서명학파를 형성했고 유식학파를 형성했다. 이게 바로 원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기 4번에 진표 이야기가 나왔죠. 진표는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미륵신앙을 유포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할 때 원성 떨면, 진상 떨면 원성 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진상 떨면 진표는 법상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즉 5번에는 진표가 아닌 누가 정답이 된다? 원칙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겠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 이제 최상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물론 제 시각에서 보자면 이게 최상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최상이다 라고 평을 한 거지.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일단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나옵니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던 왕은 6번째 왕 성종 때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는 게 물론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다음과 같은 건의안이 올라갔을 때 왕대를 물으면 성종을 묻는 거고, 그 안에서 최승로가 열라 후드럭 깐 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최승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유교 정치 이념을 구현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유학자였는데 광종은 지나치게 왕권 강화를 추구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광종을 열라 후드럭 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하던 얘기가 후드럭 깐 왕의 밑줄이 쳐 있으면 광종을 묻는 거고, 건의안이 올라갔을 때 왕을 물으면 성종을 묻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밑줄 친 왕을 물었죠. 그리고 그 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처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이렇게 하였다면이라고 그러나를 붙인 다음에 후드럭 까고 있죠. 왜 이렇게 일찍 죽었냐? 이런 식으로 바로 광종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광종을 물어서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했으니까 광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말장난을 다 쳐놨어요. 1번, 광종 때 사색 공복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려의 사색 공복은 자, 단, 비, 녹이에요. 자색, 단색, 비색, 녹색입니다.
여기에 지금 쓰여있는 자비청황의 사색 공복은 신라의 공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2번 보기에, 자, 2번 보기는 잘 평상시에 하지 않던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냅둬라. 모르는 걸 우격다짐으로 건드리면 상처만 날 뿐이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건드리지 말고 3번. 국가 수입 증대를 위해 주현공거법. 이것도 제가 최근 들어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주현공 부법은 광종, 주현공거법은 8대 왕인 현종입니다. 이 주현공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주현공거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3번 보기는 잘못되어 있어요. 주현공부법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4번에 노비환천법, 이게 성종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 오답자가 나온다면 나머지 오답을 내서 이상할 건 없어요, 사실. 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 오답이 나왔을 테니까. 하지만 하나만 더 생각을 하고 선생님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건드리지 않았던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에 7번 문제 갈게요. 고려시대의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7번은 고려의 대외 항쟁을 묻고 있죠. 고려의 대외 항쟁 과정, 그러면 이것도 우리 매번 이야기했던 말이 뭐냐면, 고려 초기의 대외 항쟁은 거란과의 침략, 이거의 항쟁입니다. 중기에는 바로 여진과의 항쟁, 무신집권기에는 몽골과의 항전,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의 항전 또는 왜구와의 항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기를 보시게 되면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바로 거란의 3차 침략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번 거란 침략 같은 경우는 3차례에 걸친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역번은 거란의 3차 침략, 니은번은 강동육주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한 것은 1차 침략 때 이야기죠. 거란의 1차 침략. 디귿번에 강조의 정변, 이걸 구실로 2차 침략이 일어났으니까 거란과의 항전 순서만 딱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느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2차 침략의 구실이 된 드가 다음이 되겠죠. 그리고 3차 침략 때인 그가 그 다음이 됩니다. 그리고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이후에 국경 근처의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려 중기 덕종과 정종 때, 선생님이 맨날 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리장성의 축조는 덕종부터 정종까지이다.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이후니까 그 다음에 무가 그 다음이 되겠죠. 그리고 르 같은 경우는 별무반, 여진과의 항전을 위해서 숙종 1104년에 별무반을 윤관의 건의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가 그 다음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별로 난이도가 이렇게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8번 문제 갑니다. 참 선생님이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 쉽게 공부하지 마라. 너무 쉽게 공부하면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저 웃고 들어갔다가 울고 나오는 게 좋습니까? 울고 들어갔다가 웃고 나오는 게 좋습니까? 오늘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아니 선생님, 웃고 들어갔다가 웃고 나오는 게 좋죠. 아, 물론 그렇죠. 웃고 들어갔다가 웃고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게 웃고 들어갔다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요. 언젠가는 좌절감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또 외워야 될 부분이 나오고 복잡한 부분이 나오면 좌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수업을 할 때 수업이 딱 끝나고 나가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왜? 이제서야 선생님한테 왔는지 정말 후회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울고 들어갔다가 웃고 나와야 합니다. 처음에 좀 어려울지라도 극복을 해야만 고득점이 나오는 거지, 한국사를 그냥 쉽게 모든 거 쉽게. 제가 이런 얘기해요, 강의할 때. 나도 어려운 거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깔깔깔 이거 쉽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면 과연 고득점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해서 죄다 점수를 못 받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좀 혹독하더라도
처음부터 좀 어렵게 가야 되겠다.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어려운 것만을 들고 나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최근 들어 이제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좀 심한 얘기인 것 같지만 충렬왕의 부인 제국대장공주, 충선왕의 부인 개국대장공주, 공민왕의 부인 노국대장공주, 이런 것들도 알아둬라. 왜? 키워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시험 얼마 전에 했던 얘기, 그게 바로 맨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머니가 제국대장공주래요. 그럼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그의 아들 충선왕을 묻고 있는 거죠. 자, 8번 문제는 충선왕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충선왕 그러면요, 또 이것도 암기법, 왕들은 죄다 암기법들이 다 있어요. 충선왕 암기법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좀에 걸린, 무좀이 아니라 무종에 걸린, 무종에 걸린 충선왕만, 무종에 걸린 충선왕만, 이거 중간에 집어넣었습니다. 정각에 의사한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의사한테 왔다, 이렇게. 이게 바로 원나라 무종옹립의 공을 세워서 부왕사후에 다시 한번 왕위에 오른 게 충선왕. 원나라의 만권당 설립, 정방 폐지, 가견법, 의염창, 사림원 설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암기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하고 수업을 같이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야 딱 보는 순간 답이 금방 남았겠네요. 그렇죠? 자, 정답은 4번 만권당이네요. 그죠? 다음 9번 가시죠. 자, 9번 문제는 선생님이 난이도 하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로 분류한 게 그냥 간단하게 물었잖아요. 사료도 나오지 않고 삼국사기 물었는데, 삼국사기를 딱 물었는데 그 삼국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는 기전체죠. 편년체 아닙니다. 틀렸고요. 2번 유교적 입장에서 고구려 중심이 아니라 신라 중심의 역사서죠. 그래서 제목은 쓸게요. 삼국사기를 물었는데 신라 중심입니다. 고구려 중심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쓴 것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죠. 3번 3번 원의 간섭을 받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일련의 삼국유사가 있겠죠. 물론 이승유의 제왕운기도 있지만. 4번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신이사관을 배척했다. 맞는죠? 맞는 얘기죠.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10번 가라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그랬는데, 이것도 비교적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나머지 보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옳은 걸 찾아라 라고 말하면 옳지 않은 거 세 개를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아까 광종의 문제와 같이 생뚱맞아서 보기를 모르겠다, 이 보기는 정말 내가 듣보잡의 보기다 라고 생각하는 보기가 있다면 나머지 걸 유추해서 찾아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 같은 경우는 옳은 거 하나만 찾는 연습, 옳지 않은 거 하나만 찾는 연습을 해라. 평상시에 실전 모의고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학생들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기를 보면 김용의 난, 김용의 난은 공민왕 때 일어난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암기법이 있습니다만 기니까 김용의 난은 일단 공민왕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명에 천령위 설치가 통보되어서 그 뒤에 요동정벌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명나라가 천령위 설치를 통보한 것은 누구 때 일이냐? 우왕 때 일이에요. 우왕 때. 제가 고려의 왕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초기 그러면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중기 덕정, 문순, 선헌숙, 예인의. 무신집권기 명신, 희강, 고원. 원의 간섭기 충충, 충충, 충충. 아니죠. 그건 가운데 글자를 따서 열선, 숙해, 목정. 고려 말 그러면 머리 글자가 똑같은 공민왕과 공양왕이 있기 때문에 민, 우, 창, 양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은 공민왕, 우, 우왕, 창, 창왕, 양, 공양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가 우왕이고 민, 우니까 공민왕은 우왕 이전 아닙니까? 1번 보기에 김용의 난이 남았는데 가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앞쪽, 즉 명의 설령이 설치 통보 이전에 들어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1번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에 11번 문제 가볼게요. 11번 문제. 자, 여러분들 제가 11번 문제는 도입 부분에 논란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있는 사료의 내용은 대동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봄, 가을 각 8말씩이라고 해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공납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광해군이 1608년 즉위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대동법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 가볼게요. 호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됐고요. 2번, 운영 과정에서 유치민은 증가하고 상납민은 감소했다라고 말했는데 당시에도 운영 과정에서 상납민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얘기가 되겠고, 3번, 논란의 요소가 되었던 바로 인증과 족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인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동네 사람이 도망을 갔을 때 그 사람 걸 대신 내야 하는 걸 인증, 족증이라고 하는 건 친인척이 도망갔을 때 그걸 대신 내야 하는 걸 족증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인증과 족증의 폐단은 군역의 폐단을 이야기할 때 인증, 족증, 황구, 첨정, 백골, 증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군역 폐단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인증, 족증 자체가 대동법과 전혀 상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관관계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아닌 바로 4번 별공, 진상,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특별할 때 한 번씩 납부하는 별공이라든가 임금님께 진귀한 것을 바치는 진상은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서울시 7급 문제를 참조해 보시면 역시 똑같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요, 물론 이그제마군에서 제가 경찰 강의도 맡고 있고 7급 강의도 맡고 9급 강의도 맡고 있습니다. 공무원 강의도 맡고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제가 전형적으로 쓸모 있는 선생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7급 문제까지 두루두루 섭렵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제 자랑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12번 문제도 물론 뭐 제가 이 시험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뭐 최근에 했던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교재나 제가 만든 최근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대부분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이 12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바로 시험 직전,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바로 지난 수요일 날 선생님이 마지막 종강을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12번 문제가 똑같이 나온 겁니다. 자, 옳은 것만 고른 것 그랬는데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은 제가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타올하면 무슨 타올이죠? 송월타올. 제가 협찬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송월. 그래서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 고려 초기 전기를 대표하는 탑 맞습니다. 다음 요것도 수덕사 대웅전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으로 고려 후기의 건축물을 이야기할 때 대포로 응징하겠다. 그래서 응진전이 나오면 다포 양식, 그게 아니면 주심포 양식이라고 말하면서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경내에는 통일신라 양식의 불상이 들어있다.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위에 거는 맞지만 아랫줄을 보시게 되면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죠. 요거는 봉정사 극락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는 맞고 나는 틀렸습니다. 일단 가는 맞고요. 자, 나 틀렸고 다. 금산사 미륵전 이 얘기할 때 좀 웃긴 얘기지만 이런 얘기예요. 제가 17팔각 미종 이렇게 말합니다. 17팔각 미종. 왜? 17세기에 중건되거나 건축된 건축물들을 이야기할 때 17팔 법주사 팔상전 각 화엄사 곽황전 미 금산사 미륵전 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산사 미륵전을 아랫줄에 고려 후기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인조 때입니다. 17세기예요. 인조 17세기 다 틀렸습니다. 법주사 팔상전 바로 그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현존하는 목탑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라가 맞는 보기가 되었고 정답은 몇 번이요? 정답은 가와라죠. 소리 가와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3번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왕대를 물었잖아요. 세종 문제는 뭐 마르고 닳도록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줄에 삼강, 네 번째 줄에 행실, 삼강행실도네요. 삼강행실도. 전국적으로 효자, 충신, 연려 각각 100명씩 찾아내어서 그들의 행실을 기록한 윤리의례서 삼강행실도 세종 때죠. 자, 그럼 세종 때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향약, 집성방.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이걸 쓸 때 이렇게 써요. 제가 향약, 지읒, 시읒방이라고 씁니다. 의서를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향약 구굽방하고 헷갈리지 마라. 향약 구굽방은 구굽, 기역, 고려, 강화, 천도 시기에 쓰여진 거고 향약 집성방은 조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세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세종. 뭐 이거야 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틀렸을 리가 있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국조 올해인은 성종 때 신숙주 등이 쓴 것이고 제가 주의할 게 매번 수업 시간마다 세종자 들어간다고 세종 아니다. 대표적으로 세종실록 지리지가 그러한데 실록이라고 하는 건 왕이 죽은 뒤에 쓰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왕이 살아있을 때 쓰면 안 되잖아요. 세종실록은 일단 왕의 사후에 쓰여졌고 지리지가 덧붙여졌으니까 이건 단종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라 라고 하면서 꼭 선생님도 문제를 만들 때 들러리 보기, 뺑기 하나 날릴 때 이런 보기를 집어넣습니다. 예, 틀린 겁니다. 4번의 고려국사는 태조 때 정도전이가 고려를 쓰레기로 몰아간 역사서를 고려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향약 집성방이 되겠죠. 그럼 14번 조선 후기의 과학기술에 대한 서술 그랬는데 이 14번 문제도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 조금은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만 토대로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 선생님이 홍대용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수원의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 유수원이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머거리예요. 그래서 유수원이 우서를 쓸 때 문답 형식의 글을 썼다. 문답 형식의 글을 쓴 것을 홍대용이 영향을 받아서 쓴 대표적인 저서가 뭐냐? 의산문답이에요. 바로 이 의산문답이라는 것에서 무엇을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지전설을 주장하고 무한우주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번 보기를 딱 보시게 되면 지구전유라고 나왔죠. 최한기가 쓴 거예요. 이거는 홍대용의 저서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명남루 총서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저서냐? 최한기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3번의 보기 홍대용의 대표적인 저서는 의산문답이고 이 의산문답이 실려있는 홍대용의 문집이 있습니다. 홍대용의 호가 제가 가끔 이제 홍대용 호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담헌 홍대용이에요. 그래서 담헌서라고 하는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용은 또한 임하경륜도 저술을 했죠. 자, 이렇게 보면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고요. 15번 문제 갑니다. 15번 문제도 난도가 그렇게 있던 문제는 아니었어요. 비교적 좀 무난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수신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1차 수신사 김기수가 나왔죠.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김기수가 1차 수신사로 다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호 조약을 체결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호 조약이라고 하는 건 조일 수호 조규를 이야기합니다. 1876년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조일 수호 조규의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이 조일 수호 조규가 나오면요 디테일한 건 들어있지 않다,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냐면 쪽발이 새끼들이 빼앗아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영토 주권의 침해라든가 치외 법권이라든가 상권의 침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about,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일본 보기를 보시게 되면 최국대우 이야기가 나왔죠. 최국대우는 일본과 1883년 6월에 개정통상장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 그 다음에 2번 보기에 거중조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지지난주에 7급을 받나요? 거기에도 거중조정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 4월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역시 틀린 얘기가 되겠고,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상업활동의 보장, about, 이렇게 규정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해양 측량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토 주권의 침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정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다음 16번, 최상급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또 선생님이 제 자랑 같지만 바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처리해서 사료를 낸 적이 있었냐면, 바로 북촌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여성단체인 찬양회 이야기를 냈습니다. 당시에는 찬양회라고 하는 글귀가 제가 낸 사료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음과 같은 단체가 결성되었을 당시 정부를 물었어요. 제가 이 정부는 바로 대한제국 정부라고 하는 걸 묻기 위해서 제가 찬양회를 던졌거든요. 찬양회가 결성된 것이 1898년의 일이에요. 1898년 9월의 일입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좋아요, 1898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대한제국 시기라는 걸 선생님이 냈을 때 그것만 가지고도 about, 연도를 유추할 수 있는 건 금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최상으로 꼽은 이유 중 하나, 여성의 학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혹시라도 최초의 근대식 여성 사립학교인 이화학당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화학당은 1886년이에요. 그러면 자칫 오답자가 좀 공부를 물론 한 친구들이겠지만 어디로 갔을 가능성이 있을까? 1886년에 설립됐으니까 갑신정변 이후 아관파천 이전인 나의 오답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답은 몇 번에 있다? 아관파천이 1892년, 을사늑약이 1905년이니까 바로 이 찬양회가 설립된 1898년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북촌 지역에서 이들이 이런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이런 논설 같은 걸 게재한 이런 신문은 바로 황성신문, 독립신문, 이곳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자, 17번 문제 갈게요. 17번 문제도 제가 마르고 닳도록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라고 하는, 시정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걸 가지고 학생들하고 연습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정 개선이라는 말이 두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1904년 2월에 체결된 한일 의정서에서 한번 나오고, 또 하나는 1907년 7월에 체결된 소위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에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들을 것이라고 나오면 바로 한일 의정서이고, 그리고 차관 정치에 해당되는 1907년 7월에 한일 신협약 같은 경우는 누구의 지시, 지도를 따를 것이라고 나오냐면 통감의 시정 개선에 관한 지도를 따를 것, 지시를 따를 것,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구분해서 꼭 좀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한일 의정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일 의정서는 언제라고요? 한일 의정서 1904년 2월이라고 그랬죠. 이 한일 의정서는 언제 체결이 된 거냐? 바로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러일 전쟁 중 한반도 내 군사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다음 18번 이야기 가볼게요. 참 이것도 웃긴 얘기가, 마지막도 지난 수요일 마지막 수업 때 저는 매번 의열단 수업을 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선생님의 사료도 문제로 이 문제를 냈었는데 뭐라고 이 의열단을 항상 이야기하냐면, 뭐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미 동영상 촬영이 다 돼 있으니까 언제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뭐라고 하냐면 정의의 사를 맹열이 실행한다. 그래서 의열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의열단 수업을 해요. 그리고 문제도 요 사료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든 것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문제를 해결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바로 의열단이라는 게 떠올랐을 것이고, 당연히 의열단이 나왔으면 1919년 만주 길림성에서 김원본 등이 설립한 단체라고 하는 걸 금방 떠올렸겠죠. 물론 여기에 저는 더 깊이 있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 20개조 강령을 발표하고 황푸군관학교에서 교육도 받았고, 오가살 뭐 이렇게 해서 7파괴라고 해서 적 주요 요인 암살, 적 주요 기관 파괴를 목표로 대표적인 아저씨들은 박부, 익조, 옥종, 섭섭한 이중교, 나동식이라고 해서 연도까지도 외웠습니다. 박부, 박지혁 아저씨는 부산경찰서. 그러면서 노래까지 불러요. 부산경찰서, 부산경찰서,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물론 이건 아니죠, 그죠, 가사가. 근데 잊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부산경찰서 노래도 불렀고, 그리고 익조 김익상 아저씨는 조선총독부, 옥종 김상옥 아저씨는 종로경찰서, 섭섭한 이중교 다리 위에 섭섭한 아저씨, 이런 식으로 김지섭 아저씨는 이중교 다리 위에 폭탄 의거, 그리고 나동식 나석주 아저씨는 동양적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의 투탄 의거, 연도까지도 다 선생님하고 했던 그런 문제예요. 비교적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9번 문제. 이것도 선생님이 상난이도에 넣었죠. 최상은 아니지만 왜 그랬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실 그렇게 뭐 상난이도도 아니긴 합니다만, 핵무기를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뭐 저장, 배치 안 된다. 이게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에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자, 요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냐면, 노태우 정부 때의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중 1991년 12월 13일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남북 기본 합의서는 20번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나에 나오는 게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이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 발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남북 공동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이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공동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직통전화도 가설하고 요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로 언제 발표가 된 거냐면 1991년 12월 31일. 내가 이 날짜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남북 기본 합의서는 12월 13일, 뒤집으면 31일,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이야기예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여러분들, 노태우가 대통령에 취임을 한 게 88년 2월의 일입니다. 8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듬해 88년 2월이에요. 그럼 88 올림픽이 열린 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정답 1번이 되겠죠. 노태우 정부니까. 2번에 OECD 가입한 거. 이거는 김영삼 정부 암기법 할 때 꼭 했던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공금, 공직자 재산등록 법제화, 금융실명제, 공금을 지방에 가지고 들어갔대. 지방자치제 실시, 전면 실시입니다. 지방자치제 부분 실시는 노태우, 전면 실시는 김영삼 정부. 조금 이따 이야기 20번 문제 나옵니다. 자, 지방에 갖고 들어갔대. 오이 내 건데, OECD 가입 IM 내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김영삼 정부 1996년의 일이고요. 3번 7.4남북 공동성명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4번 금모으기 운동은 IMF 사태 이후에, 즉 1991년 11월이 IMF 사태니까 그 이후에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가 되었죠. 노태우 정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1번이 됐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문제가 20번 문제인데 가에 나오는 건 또 뭐라고 많이 강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정희 정부 때 7.4남북 공동성명도 자주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고,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도 자주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박정희 정부 때는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이렇게 말했고, 김대중 정부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게 바로 수식어구가 키워드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바로 가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6.15 공동선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나는 남북한 관계 서로 인정하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인식하고 서로 무력 사용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바로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조금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남북기본합의서는 언제라고요? 1991년 12월 13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번 가.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맞죠?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 누구와 누구? 바로 김정일과,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 거 맞죠? 2번 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것도 순서 문제로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3개월 전인 1991년 9월에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을 합니다. 자, 맞습니다. 3번 상록수 부대를 동티모르에 파견한 거 김대중 정부 때 맞고요. 4번 지방자치자.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 노태우 정부 때 뭐라고 했냐면, 노태우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부분 실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분 실시. 부분 실시라는 말은 의원 뽑는 거예요. 의원. 즉 광역의원, 기초의원 뽑는 거고,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을 뽑은 것은 전면 실시인 김영삼 정부 때 이야기다. 계속 이 내용을 또 반복을 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 틀렸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론 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 이상은 강의를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으니 앞으로 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할까.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물론 중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 처음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의 과정에 와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대로 너무 쉽게 공부를 해와서 낭패를 받으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쉽게 가지 마세요. 쉽게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가서 어렵게 느끼는 것보다, 제가 매번 수험생들한테 제 모의고사 문제는 어렵습니다, 알고 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평균 막 40점대가 나와요. 고득점자 최고 1등이 뭐 60점, 65점 이렇게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떨까? 뭐예요, 선생님?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했던 친구들이 과연 오늘 시험장 가서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할까요? 아까 연락을 받은 바대로라면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다, 좀 무난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앞으로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쉽게 세상에 말랑말랑한 건 없습니다. 뭐든 어렵게 얻어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은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연습이 쉬우면 절대 실전도 쉬울 리가 없습니다. 연습은 듣보잡의 문제, 보도 듣도 못한 보기들, 보도 듣도 못한 사료들, 이런 것들이 나온 거에 대한 연습, 그런 연습이 충실하게 평상시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정말로 시험장에서
나올 때 웃으면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제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 모두 다음번 시험에는 제 말을 꼭 명심하셨다가 시험장에서 껄껄껄 거리고 웃으면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자, 간단하지만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